동맹국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다고요?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게다가 그들이 단순한 이민자도 무허가 노동자도 아닌 글로벌 산업을 책임지는 한국 기술자들이었다면요. 더 놀라운 건 그 일이 다름 아닌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조지아주의 한 공장에서 벌어진 단 30분의 단속은 한미 동맹을 흔들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침묵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그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현실에서 가능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 쇠사슬이 감긴 팔과 발목이 다름 아닌 제 동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눈앞의 광경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제 이름은 한지호입니다.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배터리 제조 공장에 파견되어 온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설비 유지와 품질 안정화, 그리고 현지 직원들의 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죠. 간단히 말해 공장의 기술적 심장부에 가까운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이 바빴습니다. 미국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요. 낯선 땅에서 처음 만난 미국인 동료들과 서서히 신뢰를 쌓아가는 일, 정제된 기술을 전수하며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일은 제게 있어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새벽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제의 날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공장으로 향했고 밤샘 근무조와 교대를 준비하고 있었죠. 공장은 항상처럼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대 근무자들의 점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새로 설치된 검사 장비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들린 사이렌 소리. 그건 우리가 평소에 듣던 화재 경보나 기계 고장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무슨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리나는 쪽으로 향하던 동료들의 발걸음은 곧 멈춰섰고 그들의 얼굴에 한순간에 공포가 퍼져나가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진입문이 열리자 검은 방탄복을 입은 수십 명의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는 국토안보부 로고가 선명히 보였고 무언가를 소리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기까지 들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당황했고 누군가는 바닥에 엎드렸고 또 누군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죠. 저는 그 순간 테러 훈련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가능하다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요원들이 손에 들고 있던 건 총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벨트엔 묵직한 금속 사슬이 달려 있었고 그 쇠사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동료들, 한국인 기술자들의 팔목과 발목에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일부는 영어로 항의하려 했지만 현장 요원들은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항해봤습니다. 우리는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여긴 공식 파견 직원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의 말은 공장 기계음에 묻혔고 그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 팔이 붙잡히고 뒷짐이 잡히며 차가운 쇠고랑이 제 손목을 휘감는 걸 느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동양인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수도 없이 그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잡혀가던 그 순간 누군가가 계속해서 저를 찍고 있었거든요.
공장 외부의 큰 도로 쪽에서 망원 렌즈를 든 카메라가 제 시야를 가로질렀습니다. 처음엔 언론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그 인물이 바로 CNN 소속의 에밀리 로웰 기자였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날 현장에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제보라도 받은 듯 단속 시작 전부터 카메라를 들고 우리 공장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째서 이 모든 일이 그렇게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걸까요? 단속은 몇 시간 만에 끝났고 공장은 멈췄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버스로 이송되어 어디론가 끌려갔고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기술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범죄자로 취급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었습니다. 곧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요. 우리에겐 정식 비자가 있고 계약서도 있고 정부 간 협약도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고 질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는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라는 그 말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인인가? 왜 외국에서 일하는가? 왜 기술자인가? 왜 미국인가? 그 모든 질문이 하나의 문장에 담겨 제게 던져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말할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쇠사슬보다 더 무거운 침묵의 사슬에 묶였다고 느꼈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쇠사슬보다도 더 잔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외치고 싶어도 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재를 지우는 일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이야기, 그리고 제 동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꼭 전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이 얼마나 부당하고 모순적인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미심쩍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고 저는 그 진실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에밀리 기자의 카메라에 담긴 그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우리가 끌려간 지 이틀 후였습니다. 그 영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미국 사회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는 몰랐던 또 다른 전장이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공장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도 자주 발생했죠. 특히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현지 직원들 중 몇몇은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그것도 동양인 기술자가 자신들에게 기술을 가르친다고 하니 불편함을 느낀 이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저는 항상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같이 배우는 동료라는 태도로 다가갔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몸짓으로, 그림으로, 표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설명했고 한 명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현지 엔지니어 중 한 명, 마이크라는 동료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두 딸을 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자기가 처음에 저를 오해했었다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이크는 늘 저를 JIHO, YOUR이 not just a teacher, Why our bridge? 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저를 단순한 외국인 기술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로 봐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하던 기술 피드백 회의에는 참석률이 저조했던 초기와 달리 나중에는 의자 부족으로 서서 회의를 들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기술 교육 외에도 한국식 업무 문화나 협업 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자발적으로 열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진 유연한 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창의성은 놀라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술자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의 저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생산 라인의 핵심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켜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위기가 있었는데, 당시 현지 관리자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제가 오작동 원인을 몇 시간 만에 찾아내고 다시 시스템을 정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장인 데이빗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JIHO, YOUR이 더 리전 디스 팩터리 키프스 브리딩.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타지에서, 그것도 다른 문화 속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단순한 성과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곳에 존재할 이유를 증명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런 공장에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쇠사슬이 등장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신뢰가, 협력의 시간들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함께 일하던 미국인 동료들 중 일부는 제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용소 안에 우리는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휴대폰은 물론 이메일이나 전화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가족에게조차 현재 위치를 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일화가 있습니다. 단속이 시작되기 직전 공장 구석에서 저와 함께 장비 조정을 하던 박진욱 과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본사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고 미국 파견이 처음이었기에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자 그는 저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지호 씨, 우리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약서대로, 비자대로, 협약대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들이 모두 무의미한 종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공포와 당혹감은 말 그대로 존재의 부정이었습니다. 공장 동료들 중 몇몇은 단속 후 실신했고 일부는 극심한 불안장애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 과장은 수용소 이송 후에도 며칠간 말없이 벽만 바라보며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서로에게 서로를 다독여주는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는 동료의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왜 특정 국적의 기술자들만 골라 체포되었는지, 왜 현장에 언론이 있었으며, 왜 미국 정부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이상했고 그 이상함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의심이 제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며칠 뒤 세상에 공개된 CNN 뉴스 보도를 통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에밀리 기자의 보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동맹국 기술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영상 속에서 저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등 뒤로 팔이 꺾인 채 얼굴이 굳은 채로 끌려가는 저의 모습.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던 동료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모두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죠. 뉴스는 미국 전역에 퍼졌고 이 사건은 더 이상 조용히 묻힐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침묵의 사슬을 끊을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그때 직감했습니다. 에밀리 기자의 보도가 나간 직후 수용소 내부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짙은 침묵과 절망만이 감돌던 공간에 처음으로 미세한 희망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보도가 나가고 이틀 뒤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원래도 엄격했던 외부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미디어 접근은 일절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요원들은 보도를 틀어놓은 TV조차 꺼버렸습니다.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그건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용소 외부에서
저희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고 나중에는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한지호, 괜찮습니까? 박진욱 과장님, 저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벽 너머로, 철창 너머로 우리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들은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미국인 동료들이었습니다. 마이크도 있었고 데이빗도 있었으며 심지어 일용직 노동자들까지 자발적으로 수용소 앞에 모여 저희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잊히지 않았구나. 누군가는 우리를 기억해주고 있었구나.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그렇게까지 큰 위로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곧 또 다른 불안을 낳았습니다. 혹시 이 사건이 외교 문제로 번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이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고 주요 뉴스 채널들은 연일 저희 수용 장면과 함께 동맹국 국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과 SNS는 분노로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기술자 전원 석방 촉구 게시글이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윤세린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것은 그녀는 한국 외교부 북미국의 국장이자 워싱턴 대사관과 본국 사이에서 실제 상황 조율을 맡고 있는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제가 수용소 안에 있는 동안 그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미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했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외교적 절차를 밟으며 신중하게 접근했다고요. 하지만 단 하루 만에 한국 국민의 여론은 그녀의 손을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할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다. 이 한 문장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윤 국장이 공식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발언은 저희 수용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마치 불을 지핀 듯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전원 석방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져온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를 경제적 선전포고로 표현했고 CNN은 앵커의 표정을 정지 화면으로 걸 정도로 그 충격을 극적으로 묘사했죠. 미국 정부는 당황했고 백악관은 긴급 브리핑을 연이어 개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적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이 낯선 땅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기술자 몇 명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기업들의 이익과 외교 관계를 전면에 걸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사슬을 흔들기 시작한 첫 진동이었습니다. 에밀리 기자의 보도가 나간 직후 수용소 내부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짙은 침묵과 절망만이 감돌던 공간에 처음으로 미세한 희망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보도가 나가고 이틀 뒤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원래도 엄격했던 외부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미디어 접근은 일절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요원들은 보도를 틀어놓은 TV조차 꺼버렸습니다.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그건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용소 외부에서 저희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고 나중에는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한지호, 괜찮습니까? 박진욱 과장님, 저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벽 너머로, 철창 너머로 우리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들은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미국인 동료들이었습니다. 마이크도 있었고 데이빗도 있었으며
심지어 일용직 노동자들까지 자발적으로 수용소 앞에 모여 저희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잊히지 않았구나. 누군가는 우리를 기억해주고 있었구나.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그렇게까지 큰 위로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곧 또 다른 불안을 낳았습니다. 혹시 이 사건이 외교 문제로 번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이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고 주요 뉴스 채널들은 연일 저희 수용 장면과 함께 동맹국 국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과 SNS는 분노로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기술자 전원 석방 촉구 게시글이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윤세린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것은 그녀는 한국 외교부 북미국의 국장이자 워싱턴 대사관과 본국 사이에서 실제 상황 조율을 맡고 있는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제가 수용소 안에 있는 동안 그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미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했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외교적 절차를 밟으며 신중하게 접근했다고요. 하지만 단 하루 만에 한국 국민의 여론은 그녀의 손을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할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다. 이 한 문장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윤 국장이 공식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발언은 저희 수용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마치 불을 지핀 듯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전원 석방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져온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를 경제적 선전포고로 표현했고 CNN은 앵커의 표정을 정지 화면으로 걸 정도로 그 충격을 극적으로 묘사했죠. 미국 정부는 당황했고 백악관은 긴급 브리핑을 연이어 개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적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이 낯선 땅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기술자 몇 명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기업들의 이익과 외교 관계를 전면에 걸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사슬을 흔들기 시작한 첫 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금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의 자존에 대한 싸움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 수용소 내부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침묵을 깼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인터뷰 요청을 수용하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체포되었는지를 상세히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호 씨,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침묵을 이제 끝냅시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맞아요. 이젠 우리가 말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제 손으로 인터뷰 요청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으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제 정체성을 또렷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한지호. 대한민국의 엔지니어. 그리고 존재를 증명할 증언자. 이제 저희 이야기는 세상 밖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굳이 미국까지 가서 일하셨어요? 한국에도 좋은 일자리 많지 않나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깁니다. 단순한 경력 관리 때문이었을까요?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세상, 더 좋은 기회. 겉으로 보기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을 움직였던 진짜 이유는 조금 더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엔지니어였습니다. 말수도 적고 논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며 실수 없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에 소속되어 꽤 안정적인 경력을 쌓고 있었고 직장 동료들과도 큰 갈등 없이 지냈습니다. 결혼도 했고 딸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삶이 너무 정해진 경로를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출근과 회의, 보고서, 품질 관리, 그리고 또 보고서. 그 모든 루틴이 점점 저를 메마르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쯤은 낯선 곳에서 제 기술이 통할 수 있을지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본사에서 미국 조지아주 공장 파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때 제 아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딸이 아직 초등학생이었고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설득했고 그 설득은 결국 가족을 위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오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행기에 올랐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지아주는 생각보다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햇살이 강하고 사람들의 말투가 느리고 부드럽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나온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에 현지 동료들이 왜 그렇게까지 공손하냐고 웃는 일이 반복되었고 회의 중엔 침묵이 어색한 문화 덕분에 몇 번이나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서 작지만 뚜렷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기술이 여기서는 생소한 개념이었고 저의 경험이 현지 공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며 내가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외국에서 온 감독관 정도로 보던 시선이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료로 바뀌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한 번 큰 전력 사고가 났을 때 저는 매뉴얼에 없던 한국식 우회 기술을 적용해 라인을 재가동시켰고 그 이후로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공장장 데이빗이 회의 도중에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호는 문제 해결사야. 그는 항상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먼저 봐. 그 한마디는 제게 엄청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헛된 도전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미국 사회 곳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거리감을 두는 태도, 아시아인을 대하는 미묘한 편견들. 그것은 공장 밖에서 더 자주 느껴졌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줄을 바꾸는 시선, 버스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태도, 어떤 레스토랑에선 영어를 써도 못 알아들은 척하며 응대하지 않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내가 잘해서 인식이 바뀌게 하자, 이 경험조차 내 성장의 일부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보내준 가족이 있었기에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그 노력의 결과들이 단 한 번의 단속으로 무너졌습니다. 불법 체류자. 그 단어는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끌고 갔습니다. 모든 기록과 문서, 계약과 성과가 사라지고 단지 피부색과 출신 국가만으로 낙인 찍힌 채 끌려가는 경험은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모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저를 믿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법치 국가고 언론이 살아있으며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한 줄기 빛이 바로 에밀리 로웰이라는 기자를 통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취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센 장면을 건졌겠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그녀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편집 없이 송출하며 저희의 이름과 얼굴을 실명 보도하는 걸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을 피하지 않고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가 나가자 한국 사회가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서기 시작했다는 말이
공장 동료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미국을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우리 국민을 구하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포털 메인엔 해외 파견 기술자, 쇠사슬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개인의 체면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는 것을.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까지 국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일부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그 다음 사태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공장 생활이 1년을 넘어설 즈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으로서의 경계선을 자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문화 차이라고 넘겼던 것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한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선 늘 제가 맥주보다 사케나 소주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거 위험한 술 아니야? 라고 웃어넘기는 미국인 동료들이 있었고, 도시락을 싸운 날이면 스시냐? 고 묻는 이들도 많았죠. 물론 악의는 없었지만 그 반복되는 무심한 질문 속에는 너는 우리와는 다르다는 무언의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꽤 민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장 내에서 새로운 품질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한국 본사에서 검증된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불량률을 2%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보고서를 냈고, 이를 위해 본격적인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려 했죠. 그런데 막상 현지 관리자 중 한 명이 회의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선 잘 됐다고 해도 여기선 통할지 모르겠어요. 여긴 미국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래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라고 응수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한국의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장 내 기술자나 경험 많은 전문가가 아니라 단지 한국에서 온 외부인으로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자란 곳 정도로만 여겼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내가 대표하는 무언가로 느껴졌습니다. 공장에서 제 이름이 붙은 보고서가 미국 본사에 올라가고 제 제안이 대한민국 파견 엔지니어의 의견으로 간주되는 그 순간마다 저는 제 존재가 단지 개인이 아닌 국가적 신뢰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 자각은 점점 더 깊은 책임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문득 한국에서 받았던 치밀한 행정 시스템이 생각났습니다. 온라인으로 병원 예약을 하고 은행 업무도 앱 하나로 끝내던 일상. 택배가 반나절 만에 도착하고 지하철 한 줄만으로 서울 전역을 누빌 수 있는 교통망. 낙후된 전기 설비 때문에 매번 트립이 떨어지고 오염된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된다는 미국 동료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던 기억들. 이런 차이는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운영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효율적으로 배려하려는 체계, 그것이 제가 자란 대한민국의 본질이라는 걸 오히려 해외에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제 동료들을 지켜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 전해진 한국의 반응은 날이 갈수록 격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각종 방송 채널에서는 연일 이 사건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들까지 이건 분명한 인권 침해다라고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분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이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도 미국에 파견 가 있어요. 남 얘기 같지 않아서 눈물이 나네요.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서 모욕당하지 않게 제발 정부가 나서주세요. 그 댓글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이 사건이 단지 산업사고나 노동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의 자존감과 직결된 일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희를 지켜보는 수많은 눈들이 있었고 그 눈 속에는 걱정, 분노, 슬픔, 그리고 연대의 감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점점 혼란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 정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고 국토안보부는 사건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사과를 거부했으며 일부 보수 언론은 동맹이라고 봐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논조를 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CNN뿐 아니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이 잇따라 이 사건을 외교 참사로 규정했고 특히 테슬라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희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일하던 기술자들이 이 거대한 파장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주 낯선 감정국가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개인이라는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제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습니다. 용기 내어 진술서를 쓰고 인터뷰에 응하며 제가 겪은 일들을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한 이유도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한지호라는 이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진실은 점점 더 큰 파장을 만들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뷰어는 통역사 없이 영어로만 질문했지만 다행히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더 어려운 건 기억을 다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체포될 때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그 단순한 질문 하나에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어야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란 단어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죠. 두려움, 수치심, 분노, 혼란. 그리고 죄책감. 그 순간 저는 제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제 아내와 딸은 지금 뉴스에서 제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자마자 모든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히려 기자의 눈빛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행동 하나에 묘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방송에 담긴다는 사실은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이야기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제 의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왜 이 사태가 일어났는지 분석할 테고 누군가는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겠지만 그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된 이후 미국 내 여론도 빠르게 요동쳤습니다. 의외였던 건 미국 시민들 중에도 저희의 상황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직접 SNS를 통해 저희 이름을 언급했고 어떤 시민은 이건 인종차별이자 시스템의 실패다라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흑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반응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자신들의 오래된 역사와 닮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반응을 접하며 저는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지 한국과 미국의 갈등이 아니라 인간과 시스템, 존엄과 편견의 싸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반응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윤세린 국장의 두 번째 성명은 단호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단순히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미국은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존엄은 결코 거래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 발언이 보도된 후 저희 수용소에는 한동안 묘한 침묵이 돌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우리가 외롭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조금씩 물러나고 그 자리를 책임감이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살아 돌아간다면 이 경험을 절대 묻지 않겠다. 반드시 기록하고 말하고 알려야 한다.
그건 단지 어떤 국가에 대한 자부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 기술자로서의 경력,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존재, 그리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세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란다. 아빠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말 그대로 숨막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바깥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했고 저희가 그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더욱 체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의 줄줄이 발표, 경제계의 압박, 백악관의 침묵. 어느 날 밤 저희 수용소 담당 경비가 교대를 마치고 퇴근하며 작은 메모를 하나 제 손에 쥐어주고 갔습니다. 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You are not alone. The world is watching. 그 순간 저는 손에 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단순한 영어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너질 뻔했던 제 자존이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실오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질문에 저는 끝까지 제 방식대로 답하고 싶었습니다. 말을 잃지 않고 기억을 지우지 않으며 존엄을 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요. 제 감정은 분노보다는 떨림이 먼저였습니다. 수용소에서의 날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그 가운데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새어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 기자가 여기 들리십니까? 라고 외치며 파장 소리를 크게 내는 순간 저희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확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날 에밀리는 제가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그녀의 카메라는 저희가 범죄자가 아니라 기술자들이라는 사실을 외치듯 바라보았고 그녀의 질문은 마치 정의를 부르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당신들은 누구신가요? 이곳에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본사의 파견 기술자들입니다. 공장을 관리하고 설비를 유지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비자가 전부 적법하며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는 사실 제발 알아주십시오. 그 말이 국제적으로 생중계될 때 저의 목소리는 제 것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울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정의를 요구하게 만드는 순간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전 세계의 반응은 눈부셨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인, 시민단체, 기업 대표들까지 나서서 성명과 인터뷰를 통해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외교부의 윤세린 국장은 기술자가 아닌 인권이 걸린 문제라며 강도 높은 외교적 대응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맹국을 대한다면 이후 그러한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 투자에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이 발표되자 곧이어 미국 측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동맹 균열의 조짐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으며 애플과 테슬라 등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이 상황은 산업과 인권 모두에 걸친 중대한 문제라고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수용소 한켠에서 라디오로 뉴스를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이어폰을 통해 솔 디멘즈 이미디엇 릴리스 어브 테크니션즈 같은 헤드라인이 흘러나왔죠.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 이름은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까지 불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용소 내부의 분위기도 이와 함께 변했습니다. 이전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전체를 향해 다들 들어보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기술자입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어서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절규로 바뀌었고
연이어 다른 이들도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은 바로 그날 저녁 에밀리가 생중계를 걸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수용소 내부 전경이 카메라로 잡히며 저희가 철창 너머로 손을 흔드는 모습, 그리고 인간적인 얼굴들이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 전 세계 시청자들은 눈을 떼지 못했고, 이런 처우는 정의로운가? 라는 자문이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몇몇 상원 의원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미국이 지금 이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은 결국 긴급 브리핑을 열어 잘못된 처리 가능성을 인정하며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사과나 석방을 확정짓는 말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밤, 제 귀엔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 또한 그 말들을 되뇌었습니다. 쇠사슬이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사슬은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흔들림 속에서 조금씩 용기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인터뷰는 제게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와 전 세계의 작은 균열을 만든 기폭제였습니다. 그 균열이 결국은 국가 간의 정치적 균형을 흔들었고 인권과 외교, 경제가 뒤얽힌 복잡한 전쟁터로 사건을 몰고 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의 무대에서는 한 개인의 목소리도 그 목소리가 진실을 담고 있다면 결코 무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터뷰가 생중계된 다음 날 아침, 수용소 전체가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창가에 기대어 햇빛을 맞으며 조용히 기도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빈 종이에 가족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편지가 언제 어떻게 전달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확신을 품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식사줄을 서는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많아졌고 어제까지만 해도 말을 아끼던 기술자들이 조심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그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만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CNN 본사에서 직접 수용소 측에 공식 요청서를 보낸 겁니다. 한지호 기술자에게 후속 인터뷰를 허락해달라. 그것은 단순한 보도를 넘어 정의의 상징을 세우겠다는 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용소 측은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했지만 곧 상부의 지시를 받았는지 저를 불러냈습니다. 당신,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설 준비가 됐나? 그 질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 이름과 얼굴을 걸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인터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저뿐만 아니라 박진욱 과장과 젊은 신입 기술자 김수현 씨까지 함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끊지 않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기자는 이번에도 감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도 알았을 겁니다. 이 장면은 뉴스가 아니라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는 걸요. 동시에 미국 내부는 더욱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의 핵심 인재들이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고 일부 유명한 진보 성향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미국 법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어떤 케이블 방송에서는 외국 언론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조까지 등장했죠. 백악관 내부에서도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내부 회의록이 유출되었는데 그중 일부에선 이번 사건은 미국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다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또 다른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한국과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산업 생명선이다. 그 문장이 보도되자 미국 내 기업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IT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 빠지면 우리의 생산 라인은 멈춘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조지아주 상공회의소에서는 이 지역의 경제가 파탄날 위기라며 긴급 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수용소 안에서 마이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마이크. 제가 처음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제게 영어 교재를 나눠주며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던 그 다정한 동료였습니다. 그의 손글씨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JIHO, 우리 모두 미안해요. 당신은 이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당신이 여기서 겪은 고통을 저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꾹꾹 참고 묵묵히 버티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는 믿음이 제 모든 방어를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것은 단지 자유나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존엄을 빼앗겼고, 지금 이 싸움은 그 존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을요. 수용소 안의 모든 한국 기술자들은 그때부터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누군가는 구술로, 누군가는 기록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기도로. 우리는 다시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길을 걸을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바깥에서 무언가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들이닥쳤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가운 감자죽이 담긴 트레이를 들고 줄을 서고 있었는데, 벽면 스피커에서 국가적인 긴급 브리핑이 생중계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수용소에서 뉴스를 틀어주는 일 자체가 드물었기에 모두들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TV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등장한 것은 다름 아닌 백악관 대변인의 생방송 브리핑이었습니다. 기자는 먼저 침착하게 서류를 정리하더니 곧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미국 정부는 조지아주 연방 단속 과정에서 한국 기술자들에게 부당한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순간 수용소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인정했다. 그 두 글자가 공기 속에서 무겁게 떠돌다가 마침내 한 명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이 사과했어요? 이어지는 브리핑에서는 전원 석방 조치가 즉각 시행될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공식 사과 서한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까지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가슴을 덮쳤습니다. 기쁨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무거웠고 안도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구원에 가까운 해방감이었습니다. 진짜 끝난 건가요? 박진욱 과장이 그렇게 중얼렸을 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쏟아지지 않으려 애쓰는 그 울음이 오히려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은 또 다른 감정을 동반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했을까?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고 그 말은 모든 기술자들의 마음속을 관통했습니다. 우리가 석방된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 했는지가 더 분명히 다가온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수용소 담당자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지호 씨,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국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동료들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만 먼저 나가선 안 됩니다. 담당자는 한참을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마치 미안하다는 말을 대신하려는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 외교부가 직접 마련한 전용기가 조지아주 근처 공항에 도착했고 저희는 구치소를 나와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의 인솔하에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이지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지내온 동료들과 손을 맞잡고 또 껴안으며 말없이 서로의 등을 토닥이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수용소를 벗어나는 차량 안에서 제 옆에 앉은 김수현 씨가 중얼였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 맞아요? 우리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으로 갑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 한국에서 생중계 화면이 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활주로에 착륙하는 전용기, 그리고 그 위에 그려진 태극기, 대기 중인 취재진과 환영 인파의 모습이 비쳤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의 심장은 마치 처음부터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있구나. 이제야 비로소 사람이 되었구나. 사슬은 풀렸습니다. 쇠로 된 사슬만이 아니라 우리 입을 막고 귀를 닫고 눈을 가렸던 모든 사슬들이 말입니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았을 때 기체 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떤 환호성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기술자들의 눈에는 묵직한 감정이 고여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 집에 왔다는 안식, 그리고 끝내 끝나지 않은 싸움에 대한 미완의 울분. 입국 게이트를 통과하자 눈앞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언론,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 그들 모두가 저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잘 돌아왔다. 고생 많았다. 당신들이 자랑스럽다는 말들이 들려왔지만 저는 그 어떤 말보다도 고요한 눈빛들에서 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공항을 나설 때 제 아내와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딸은 아무 말 없이 달려와 제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 조그만 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한순간 저는 두 다리의 힘이 풀릴 것 같았고 온몸의 체온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고맙죠.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언론 인터뷰와 국회 청문회 참석,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에 참여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호 씨, 만약 시간이 되돌아간다면 미국 파견을 다시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단, 그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지만요. 그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자국민을 지켜내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저는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내 대학교, 연구소, 기업에서 해외 파견자의 현실이나 글로벌 공급망과 인권, 또는 동맹과 존엄 사이의 긴장 같은 주제를 다뤄달라는 부탁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고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국의 기술자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현장에서 기계를 조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밤샘 작업도 하고 보고서에 머리를 싸매기도 하죠. 하지만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장 근처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무리와 마주쳤는데 그중 한 아이가 저를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그 뉴스에 나온 기술자 맞아요? 쇠사슬에 묶인 거 무서웠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무서웠지. 정말 무서웠단다. 그런데 말이야, 더 무서운 건 그 상황에서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더 두려웠어.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이야기를 기억해줄 세대가 생겼구나. 돌이켜보면 이번 사건은 결코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산업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의 품격, 공동체의 자존, 그리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저는 목숨을 걸고 답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밤이면 수용소의 철창 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쇠사슬의 무게도 차가운 바닥의 냄새도 선명하게 떠오르죠.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얼굴들도 함께 떠오릅니다. 손을 내밀어준 동료들, 진실을 담아 보도한 기자, 저희를 기억해준 국민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해준 모든 이름 없는 연대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한 건 강대국과의 협상력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집단적 신념이었다는 것을. 그 신념이 사슬을 끊었고 그 신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금 더 똑바로, 조금 더 뜨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금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의 자존에 대한 싸움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 수용소 내부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침묵을 깼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인터뷰 요청을 수용하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체포되었는지를 상세히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호 씨,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침묵을 이제 끝냅시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맞아요. 이젠 우리가 말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제 손으로 인터뷰 요청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으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제 정체성을 또렷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한지호. 대한민국의 엔지니어. 그리고 존재를 증명할 증언자. 이제 저희 이야기는 세상 밖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